여러 가지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잘 해나갈 생각합니다. 입사하고 나서 바로 들은 얘기가 서명하복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지원 중에 근무 성적 평점 1등을 했다고 지금은 하위권에 존재하는 걸로 2월 달부터 5개월째 일체 근무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무를 방치한 건 누구냐고. 대전, 세종, 충남 400만 지역민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질문하는 시사인데 사람. 오늘도 우리 지역 다양한 이슈의 현장과 지역민들의 호소를 찾아가 봅니다. 충남도민의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공공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그런데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부 갈등과 잡음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럴수 이슈에서는 이 문제를 따라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저희는 저임금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문제로 작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인 저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해 10월 20일 출범한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도내 복지정책연구와 공공복지시설을 설립, 지원,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용자분들의 만족도 제고 그리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복지실장 출신인 고일환 초대원장을 필두로 설립된 지 8개월여. 하지만 출범 이후 이곳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저는 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였는데 전혀 피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으셨고 항상 원장님은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상명하복이라는 말을 같이 강조를 하시니까 상급자에 의해서 1년 뒤에 너는 내가 자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직원들은 불안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비민주적인 운영 논란까지. 참다 못한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측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오히려 갈등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일기를 계속 쓴다.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나는 고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노조 설립해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원팀이 돼서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 6월 15일 날 노조 설립 총회할 때 얘기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월 달 임금 협상을 얘기했을 때도 제안을 제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서로 갈등 빚어서 내가 만들고 네가 만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원팀이 돼서 최대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어서 도를 설득해 나가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신입 직원의 현실과 복지 관련 종사자의 저임금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은 노조의 지적 이후 신입 직원의 생활임금을 보전했습니다. 본부 직원들 34명 중에서 이 생활임금 213만 1,8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은 단 한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도 충청남도의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직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노동조합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이 원장이 올 1월 스스로 연봉을 8,4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작년 9월 28일 날 도에서 기관장의 연봉 조정을 할 여건이 되는 기관에서는 연봉 조정을 신청해라 하고 공문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마침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직원들이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문을 놓쳤어요. 그러고는 연말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늦게 부랴부랴 신청을 했더니 그게 금년 1월 달에 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에 노조 측은 원장 본인뿐 아니라 직원들의 처우도 살펴달라는 글을 사내망에 올렸는데요. 오히려 원장은 게시자에게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충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에 사측과 노측의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협약과 교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원장님께서 위임장을 제출하시고 교섭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실제적으로 2020년 11월 초부터 2021년 5월 초까지 안 나오셨어요. 약 6개월 정도. 네. 2020년 9월에 시작한 기본교섭 6회 중 4차례 원장은 위임 후 불참했습니다. 2021년 임금교섭 또한 노무사에게 위임 후 불참하다가 5월에서야 충청남도의 중재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툭 하면 지금 하신 말씀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이 주도권 싸움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해서 그러면 나도 위임장을 써서 제출했죠. 어느 정도 냉각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조가 그렇게 요구하면 아 그래 내가 대승적으로 다 양보할게. 이러면 그것도 또 협상의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나와서 교섭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위임의 경우에는 그 결정, 성실하게 교섭을 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위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위임이 성실 교섭이나 아니면 그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죠. 충청남도의 중재로 지난 5월 노사가 드디어 마주 앉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장님을 3차 협상부터 참여하시도록 권유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5차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상당 부분 그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6차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6월, 7월 중에는 그 원만하게 마무리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직원 생활임금 미달, 원장의 연봉 인상 논란까지 설립 후 끊이지 않는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잡음, 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요. 아직 좀 낯설긴 합니다.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회서비스원은 일반 복지시설은 아니고요. 재가 노인센터라든지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국공립 복지시설을 세우고 운영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맞는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또 모델을 수립하는 일을 해서 한마디로 이 지자체의 복지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충청남도는 복지 수도를 표방하면서 충남 사회서비스원을 지난해 10월 20일에 전국에서 8번째로 설립했습니다. 당시 출범식에서도 양승조 지사가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었는데요. 전신인 복지재단 시절부터 따져보면 2년 6개월여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를 잡아도 모자랄 시기인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노동자들이 그 여러 부당 행위 때문에 노조까지 설립을 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원장이 교섭에 좀 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까? 우선 이 근로자의 단결권, 그리고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9조 교섭 및 체결 권한을 보면 노동조합과 대표자, 사용자와 사용단체는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장이 이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고 불참한 사항인 경우 일단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첫 교섭부터 위임을 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소통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은 저임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저임금을 해소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이 원장의 연봉은 상승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이게 연봉 인상이 아니라 복지재단에서 서비스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봉 조정 시기를 놓쳤고 뒤늦게 이를 알게 돼서 조정을 한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또 올해 하위 직급 11명에 대해서 2.8%의 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3년째 임금 동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위 직급 인상분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 인상분이었고요. 2.8%였던 데 반해서 이 원장의 인상분은 4.7%였다고 합니다. 뭐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노사 양측 간에 진정한 소통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갈등이 또 불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복지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충남 사회서비스원. 최근 이들 노사 간에 또 다른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상반기 근무평가 점수 때문입니다. 회계 업무를 봤었는데 12월은 회계 마감이 있는 시점으로 제가 초과근무가 미인정 초과근무 시간까지 하면 109시간을 했거든요. 12월 달에. 그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했고 근로시간 면제를 그 기간 안에 사용한 거 이거 외에는 업무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바뀐 게 없고 지난 기간 근무평가에선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는 웬일인지 급격히 하락했다는 노동자들. 이들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근무평가 결과 A씨는 92.88에서 80.7로 상위 2등에서 하위권이 됐으며 B씨는 83.64에서 56.66으로 C씨는 94.25에서 81점대로 떨어져 상위 1등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지난해 시작한 노조 집행부들이었습니다. 제 점수가 이렇게 56점이라는 점수가 나온 것은 분명히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한 것이 반영이 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를 지급하며 근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사용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지회장이 있고 부지회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업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본인이 만든 귀책 사유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근로시간 면제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점수를 야박하게 줘가지고 탄압을 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회사 측은 업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은 근로시간 면제를 평가에 반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 그럼 하신 거고요. 3개월 일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50점 생각한 거예요. 잠깐이요. 그래서 3개월 일하신 거는 저는 다 만점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상반기 때 1월 2, 3, 4 일하신 거는 근거가 제가 이번 평가를 하면서 10가지 강조사항을 별도로 또 팀장, 실장들한테 평가 유의사항을 전달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째, 평정 규칙을 숙지하고 평가를 할 것. 그리고 선입견을 배제하고 평가를 할 것. 관리자들한테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은 직원들 단면평가도 잘 받았고 그 반대로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거의 흡사합니다. 평가가 적절한지를 따지는 거는 사실은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후 사정을 다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용자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기보다는 그 전후에 있었던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항,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항들을 종합해서 부당노동 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점수가 만약에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크게 하락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까 다른 요소들 노동조합과 연관돼서 평정 점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킬 수밖에 그 주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양측의 주장은 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요.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오랜 갈등, 언제쯤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복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근시안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충남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관과 충청남도, 정부에서도 복지를 위해 애쓰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화면을 보니까 노동조합 집행부 4명의 근무 평점이 공교롭게도 모두 하락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관련해서? 예, 사측의 주장은 이들의 노조 활동과 또 근로시간 면제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라는 건데요. 예. 그런데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평상시의 발언을 보면 노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 전에는 100점이었는데 그 면제 이후에는 0점을 줬다. 예. 또 그거 하면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하면 금평이 잘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 노조 측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사측의 주장이 맞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다른 많은 사업장에서 보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금평을 낮게 준다든지 아니면 사내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당한 노조 활동인데도 누가 나서서 이게 활동을 할 것이며 또 그 노동자의 권익은 누가 앞장서서 보호를 할 것인지 예. 오히려 그렇게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사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면제가 근무 평가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이게 지금 현재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측의 근무 평가에 이 근로시간 면제가 반영이 됐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선 그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가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측이 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이후에 이를 평가에 참작했다. 이 경우에는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평가 지표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양측이 소명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서 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이 충남 사회서비스원이 충남도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관리 감독 권한은 충남도에 있을 텐데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남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제작진의 취재 시점에서는 충청남도가 이제 중재에 나서서 5차, 6차 교섭을 진행하면서 7월 초에는 교섭이 마무리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취재 이후에 충남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보도 요청 이메일이 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6월 23일에 복수 노조가 설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앞으로 각종 협상에서 양 노조를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복수 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단협은 중단이 됐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면 지금의 노조가 계속 교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 그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공동대표단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수 노조가 이제 합법화되고 허용이 될 때부터 우려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 법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는 것이 취지이긴 하지만 그렇죠. 당시 노동계 쪽에서 제기했던 그 우려는 이게 그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측의 논리를 대변하는 어용 노조가 될 수 있다. 또는 노동자와 노동자들끼리의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번 충남 사회서비스원 복수 노조도 이런 취지에서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결국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해서 기존 노조와 예정돼 있던 임금 교섭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잡음이 과연 언제 해소될지 저희들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제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를 하나의 숫자, 공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대세남 주민. 오늘은 2주의 숫자입니다. 네, 숫자 3. 한 주간 이 3이라는 숫자가 세간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은 숫자일까요? 얼마 전 대전 유성의 모 교회에서 그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그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게 대전에서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닌가요? 예, 확산 속도가 이제 1.5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알파 변이 바이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 대전에서 3번째 감염 사례가 확인됐죠. 우리를 바짝 긴장시킨 숫자인 건 맞지만 정답은 아니고요. 자, 지금 이야기할 숫자 3은 대전의 5개 자치구 중 재정 여건이 가장 열악한 자치구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재정 여건이 가장 좋지 않다면 대전 대덕구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는 13.8%입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 대덕구가 올해 3개의 재단 설립을 추진해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덕구가 추진 중인 3개의 재단을 살펴보면요. 다음 달 출범을 앞둔 대덕문화관광재단, 그리고 내년 1월에 출범 예정인 대덕구 경제진흥재단, 대덕복지재단입니다. 예, 대전에서 처음으로 자치구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들 재단 3곳이 운영될 경우에 해마다 들어가는 예상 운영비는 약 6억 3천만 원가량입니다. 이 중에 인건비만 절반이 넘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대덕문화관광재단은 이미 대전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대전문화재단과 서로 기능과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그 여러 뒷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공모한 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 자리에 박정현 청장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낙점이 되면서 제 식구 챙기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측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그리고 이 자치단체장과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말씀하신 그 의혹에 대해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진행했다는 입장이고요.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다면서 재단 설립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범을 앞둔 두 재단 모두 대덕구 의회에서 수차례 재단 설립 조례안이 부결된 뒤에 강행 처리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의회 차원에서 서로 간에 합의하고 조율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부결되고 또 기습적으로 상정해서 통과되고 이런 모습들 지난번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예,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소극적인 행정에만 머무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인 재정 상황과 실효성을 간과한 채 무조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는 것에만 공을 들인다면 그것 또한 좋은 행정의 모습은 아니겠죠. 앞으로 출범하는 대덕구의 3개의 재단, 저희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2주의 공간입니다. 네, 대전 청년구단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2017년 6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인 육성을 위해서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야심차게 문을 열었던 청년구단이 4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 청년구단은 사실 사업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뭐 입지 문제, 그리고 관리 부실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결국 이런 우려가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군요. 예. 자, 그동안 청년구단 내에 입점한 가게들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왔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4개 점포마저 최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폐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2년 전인가요? 이 백종원 씨가 예농 프로그램에서 청년구단을 회생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시민들이 꽤 찾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반짝 희망이 좀 보였었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었는데 사실 이 청년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청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 행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 청년구단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조금 더 오랫동안 버티거나 혹은 더 번창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앞으로 이 청년구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운영 주체인 동구청과 상인회에서 추후에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및 전시 판매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꿈을 실현해준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해서 줄폐업이라는 오명으로 남아버린 청년구단. 앞으로 제2, 제3의 청년구단을 또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야 할 이주의 공간이었습니다. 청년답게 당당하게 나누는 갑론을박 청년당당입니다.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으로 거침없이 풀어갑니다. 오늘은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권의 이슈죠. 2030 청년 정치 열풍에 대한 열띤 좌담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노을자리 캠페인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을자리 없으면 우리가 알아서 한번 뻗어볼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국회 앞에 잔디밭에 돗자리 하나씩 놓고 거기 한 명 한 명 눕게 해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정말 좀 새로운 정치 문화의 새바람?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고 또 거기에 저 역시 동참을 했습니다. 누우셨어요? 네, 들어 누웠어요. 지금 MZ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 플러스 요즘 Z세대를 줄여서 80, 90 세대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요즘 젊은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충조, 평판 이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젊은이 플러스 정치인. 요즘에는 이 정치인이라는 게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요. 이준석 돌풍도 그 대표적인 예고. 이준석 후보가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합산 결과 43.8%를 얻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만큼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그런 어떤 결과다. 대박이다. 30대 당대표, 제1야당의 당대표. 저는 혁신, 딱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제1야당의 당대표, 또 수권 정당이었던 그런 정당에서 30대가 또 영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시대가 변했고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당내 분위기는 이제 점점 젊은 정치인의 말을 집중해주고 또 수직관계로 내려꽂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고 들고 수평관계,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당내에서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청년 이슈를 대부분 보수 정당보다는 한 발 앞서서 선점했던 그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청년 비례대표도 얘기했었고 청년 대변인을 선임할 때 온라인 공모, 또 오디션제 이런 것들로 공정하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고 또 청와대 청년 비서관도 새로 신설하면서 그런 새로운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효과가 너무 크니까 이걸 물타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로 너무 성급하게 앉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가 이제 1급 비서관이거든요. 1급 공무원은
9급 공무원이 들어갔을 때는 뭐 생각도 할 수 없고 행정고시라는 5급으로 들어가도 2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급까지 가기엔. 그렇게 중차대한 역할을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검증 과정도 좀 거치고, 이거는 민주당의 청년비서관이 아니잖아요.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 청년비서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청년비서관은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선임됐을 때는 다들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국회의원 정도 했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청년을 바라봤을 때 국회의원이라는 스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청년들에게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편적인 청년일 때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청년비서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그 지금 세대에 가장 어울리는 임명일 수 있다. 단순히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이런저런 경험이 없다 이게 아니라 너무 빨리 25살의 어린 친구를 보여주기 식으로 는 게 아니냐. 다른 청년들한테 기회조차 안 줘봤어야 되겠냐. 오히려 이런 토론 배틀처럼 청년비서관 공개훈 청와대에서 딱 해서 한 달 정도 시간 가져서 정말 좋은 인재 이걸 활용해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그 이번 신임 청년 비서관들을 뽑을 때 온라인 경쟁이라든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보였다면 그거야말로 국민의힘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거는 서로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점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런 기성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래된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이야기를 했고와 상관없이 25살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청년들을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성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대 교체를 놓고 뭐 성급한 세대 교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그 기존에는 수직 관계로 너 정치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선출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 선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을 본인이 선출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의 능력을 발산하고 자기의 능력을 내가 알려서 선발된다는 거. 또 이 좋은 변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될지는 나중에 평가할 문제고, 현재는 청년 정치가 바른 길로 가는 세대 교체의 길로 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어딜 가든 노심초사 하잖아요. 근데 50이 돼서 30살 아이를 봐도 늘 걱정되고 70이 50을 봐도 무조건 걱정된단 말이죠.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봐야지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고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걱정된다고 해서 계속 뒤에만 있으라고 하면 절대 미래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마음, 고민되는 마음들을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이게 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성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의견, 청년들의 고민을 전달받아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전달받을 때는 모든 청년을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몇 명 청년에게 들여봤더니 몇몇 청년의 고민은 이거니까 청년의 고민은 이거다라고 해서 한 번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는 게 저는 조금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지 않나. 국회 안에도 다양성이 확보돼야 되고 우리 지방의회 혹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기초단체장에도 다양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어떻게 단체장이 모두가 5, 60대 남성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들은 지금 실은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이긴 한데 앞으로 더 많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기성 정치인들이 평가를 위한 청년 정책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들은 1년 앞만 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앞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어질 건물, 새로 구성될 길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뒤에 청년들이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청년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청년들은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제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라 하면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현재는 전혀 부재하다. 매우 아쉬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림을 만든다는 표현을 가끔씩 쓰거든요. 그림을 만들어야 되니까 청년들 좀 섭외를 해서 적절하게 배치 좀 해봐. 맞아요. 이런 표현을 병풍. 깼어요. 어쩔 수 그래서 없이 진짜 그렇게 갔죠. 그동안 청년들이 말 그대로 정치권의 그림 중에 배경이었던 거예요. 주인공도 아니고 단역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그림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서 단역도 줘보고 조연도 줘보고 주연도 줘보고 좋네요.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줬을 때 그중에 우리 훌륭한 뭐 아이돌이 탄생할 수도 있고 청년 출신의 뭐 중진급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실제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기성 정치인들이 했던 정치 방식은 청년들한테는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일단 기타급이나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 아니면 그 선거 사무원 인건비 또 활동 자체가 다 돈이잖아요. 그런 문화부터 좀 낮춰주고 실제 청년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인 변화와 또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 이런 걸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같아요. 오늘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운영이 되고 사적 모임도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 시설의 운영 제한은 물론이고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는 1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지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보고자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전시 의사회 김영일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 의사회장 김영일입니다. 예, 백신 접종률도 아직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또 뭐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의료계 입장에서는 거리두기를 좀 신중하게 단계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연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 또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방역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비수도권 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 또 우리 지역의 천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원정을 와서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2단계, 1단계, 수도권은 2단계,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보통 12시까지고 그다음에 1단계면 이제 24시간 가능한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휴가철이고 이런 제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좀 이동 자체를 약간 제한한다든가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라든가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또 언론 홍보를 통해서 시민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조심하는 게 좀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방역이 강화되면 또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그런데 대전은 이제 좀 많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보고에 의하면 원래 접종률이 2차 접종까지 한 18% 이상이 되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방안이라고 할 거면 접종을 좀 빨리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개인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경기도 좀 살리고 방역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꾸준히 뭐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다가 갑자기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우리 대전 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6월 22일 날 58명 확진하고 그다음에 23일 15명, 아마 24일 9명으로 좀 이렇게 줄어주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2주간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좀 증상이 의심하거나 자기가 좀 그런데 좀 접촉이 의심되면은 바로 보건소나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간과하는 부분이 이제 입원 환자들이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분들 치료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유성구의 교회 사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 이게 확산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1.5배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최근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뭐 4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델타 알파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에서 발견되는 걸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백신 기존에 백시네이션을 하면 한 60에서 80%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조금 더 빨리 가속화해서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이다 보니까 좀 아이들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학기 때부터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전면 등교를 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가 방침을 밝힌 상태고 2학기 때는 전면 등교가 어떻게 가능하고 좀 안전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3분기 이제 그 질병청의 그 접종 계획을 보면 7월부터 190만 명, 즉 고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초중교 교직원, 돌봄 인력 접종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학생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에게 방역이라든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학교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학교 등교하지 말고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게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게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뭐 백신 접종에 지금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11월 집단 면역 달성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1월까지 3,600만 명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접종 방식입니다. 이게 수량이 많아도 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센터가 중요한데요. 지금 접종센터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독감제죠. NIP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 독감 예방 접종을 위탁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대전도 한 500여 곳 되는데 지금 한 300여 곳만 위탁으로 해서 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좀 빨리 많이 맞게 해서 좀 집단 면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물론 안정성 문제도 있지만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서로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종 전에는 접종하고 나서의 부작용이라든지 이제 어떤 뭐 근육통 같은 것들을 우려를 해서 미리 약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상황들이었는데 막상 접종을 하니까 뭐 두통도 없고 뭐 발열 증상도 없어서 이거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증상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 물론입니다. 그 사람마다 면역 체계나 면역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요. 전혀 상관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항체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면 항체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회장님 끝으로 7월 1일부터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끝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마스크 쓴다든가 그다음에 거리두기, 손 위생 그리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코로나가 퇴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저희 의료진도 열심히 노력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강렬한 말 한마디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 고심합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강한 경제 대통령, 사람이 높은 세상, 그리고 얼마 전 야권의 한 정치인은
세종시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며 수도 이전 이슈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곧 국민과의 약속이자 철학이어야 합니다. 그저 깃발을 높이기 위한 선언이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마음이 담긴 말인가? 요즘 정치권을 보며 반문해 봅니다. 시사인 대선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